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아주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좀 여유롭게 해드릴 책 한 권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가 붙어요. 아시아. 네. 네, 아시아 문화전당. 여기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가 보통 우리가 예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예술의 본향이고 예술의 수도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한국적인 것을 넘어서서 한국을 둘러싼 우리 아시아, 범아시아적인 문화의 어떤 교류와 가치를 나누는 그런 이제 소중한 어떤 공존의 공간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 공연장도 많고, 그다음에 전시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데는 이제 라이브러리 파크의 그 썬큰 무대라고 주변보다 약간 이렇게 낮게 설계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채광이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데를 이제 그 옛날에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주변 건물들이 꼭 가운데 이렇게 좀 낮게 있는 네네네. 지하통으로 이어진 네. 그런 가든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썬큰 가든이라고 합니다. 정박님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저 버튼 누르면 이제 채광이 될 거예요. 이제 뚜껑이 샥 열리면서. 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네, 썬큰 무대. 네. 제가 한번 둘러보다 보니까 네. 이 뒤쪽에 그 정원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후원 개념인데 그 대나무도 아유,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자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아시아의 뭐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전시회를 좀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네. 어떤 전시회가 좀 감동이었습니까? 감동은 모르겠고 네. 그 아시아 네. 문화권의 여성들의 삶, 캄보디아 뭐 음. 이쪽의 여성들의 이런 전시장마다 네.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다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캄보디아 여성 이런 주제로 전통사회의 삶과 크메르루즈 시대의 강제 결혼 해가지고 크메르루즈. 그러니까 크메르루즈라는 건 우리가 70년대 네. 폴포트 정권 킬링필드의 배경이 된 나라죠. 네네. 거기서 그때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강제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당시 크메르루즈 공산정권 시대에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검은 깃발이 있죠. 일종의 조기식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쫙 있더라고요. 마치 검은 색깔의 뭔가 만장, 조기 느낌이 들면서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다, 우울의 시대였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같이 부부 생활을 안 한다고 당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서글픈 생활을 했던 것들이 그 육성으로 들려주니까 이게 아주 공감각적인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져가지고 네네. 저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시 공간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주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는 뭐 그 정도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여성들도 현대도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의 삶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아주 큰 의미 있는 전시가 또 역시 이곳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시 같은 거는 좀 우리 일당백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좀 와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네. 특히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네. 경우는 예전에 80년 광주 때 이 전남도청 바로 그 자리지 않습니까? 상당한 역사성도 있고 네. 그 역사성 속에서 이제 광주의 기억을 아시아 전체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 또 네, 확장시켜 네. 나가는 공간이니까 의미도 좀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일당백 스페셜 편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책 한 권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바로 이게 오늘 책은 옛날 옛적에 호이호이 해가지고 네.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죠. 광장의 최인훈 작가. 최인훈 작가는 유명하죠? 예, 그 소설가였는데 네. 그 미국의 1973년인가 아이오와 대학의 소설 그 프로그램에 갔다가 거기서 네. 3년을 머물러 계셨죠. 아이오와는 감자로 유명합니다. 네. 아이오와. 아, 진짜예요? 그렇죠. 감자 옥수수. 아이오와 예. 감자 유명해요. 몰라요. 진짜예요. 어디서 드신 거예요? 제가 또 그 근처 미시건에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아는 얘기는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 다 쏟아내요. 아이오와는 감자가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그 체류의 경험을 이분이 나중에 네. 그 소설 화두에서 양감도 체험이라고 불렀죠. 양감도. 양강도? 간도.
양간도. 우리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네. 간도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서양의 간도. 그렇죠. 양간도는 서양간도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 갔던 게 북간도고 그리고 서쪽으로 간 게 서간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간 거는 양간도다. 그러니까 서양의 간도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많은 자각을 가지시고 네. 소설에서 이제 희곡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옛날 옛적에 호이호이라는 희곡집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살펴볼 거는 아, 희곡이에요? 네, 희곡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곡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안티고네도 했고 네. 오이디푸스 왕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희곡 작가 어떻게 보면 최인훈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아달아 밝은 밝은 달아 달아. 우리 동료죠.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렇죠. 달아달아 달아. 밝은 아, 그 달아. 노래입니까? 달아달아 밝은 달아. 뭐 그렇죠. 아, 좀 약간 의미 좀 성인 다르네. 버전, 동료 버전 뭐 이렇게 아, 하면 되죠. 바로 그거 그게 이제 우리도 또 여러 가지 다뤘습니다. 심청전 이야기죠. 심청전. 심청전이요? 심청전 이야기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또 선정을 했냐면 네. 바로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아시아와 관련된 아시아의 정체성과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개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오리엔탈리즘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우리 식대로 우리 삶을 우리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이 동남아에 나타나고 그리고 동인도에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영국이 싱가포르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아편 전쟁을 거쳐가지고 1885년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 청불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노일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그 위에 한국 전쟁, 그 위에 또 인도 차이나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 근데 사실은 이 아시아가 1885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100년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또 아시아의 정체성이랄까. 네. 우리를 묶어낼 수 있고 엮어낼 수 있는 건 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창한 주제 같은데 네. 그걸 사실은 심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어떻게 심청전이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까? 사실 심층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특별한 시간적 배경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조선시대 정도로. 네. 차만식 선생의 심청전은 고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고려나 조선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없이 황해도 황주 땅 복사골에서 심청이라는 조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가지고 네. 풍덩했는데 하늘과 바다의 용왕님이 네. 심청을 연꽃으로 환생해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네. 아버지를 눈을 뜨게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최초는 아닌데, 차만식 선생이 20세기 초반에 또 희곡으로 신봉사라는 희곡을 가지고 좀 변형을 시도했고요. 그 전에 사실 또 판소리가 또 이 수군가라 이제 심청을 가지고 네. 또 변형을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예술 미학을 가진 게 최인훈 선생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아닌가. 여기서 결국 심청은 중국으로 팔려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던 전래동화 그걸 각색했다는 거죠. 그렇죠. 심청이라는 기본적인 모티프가 있는데 그 네. 모티프를 예술적 형식으로 변용을 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결국은 효녀 이야기라든지 단순한 인신 공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시아적 어떤 분들은 황해 문화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심청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황해도란 말이에요. 황해잖아요. 황해. 바로 우리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황해랑 그 황해도는 물론 뭐 그렇긴 한데 네. 그 배경은 이제 한자는 같단 말이죠. 황해. 아, 그래요? 황주와 해주를 따가지고 황해도는 황주에 해주를 따가지고 쓴 거지만 기본적으로 황주는 사실 강은 흐릅니다만 대동강 합쳐지지만 이게 바다하고 직접 연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아닌데 그게 출신이란 말이죠. 심청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 쪽으로 와서 몸을 팔러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달아달아 밝은 달에서는 대략 임진왜란 시기 전후로 봐요.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 황해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백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백제 시대에도 상당한 그 해상무역이 있었다고 나오고 또 우리가 뭐 역사에 뚜렷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의 말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어떤 수송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하나의 거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황해 바다를 통해 서해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충분히 그럴만 한데 그러면 심청의 이야기 그리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리고 이 허이허이
이것까지도 다 그 배경을 이제 두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최인훈 작가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했던 거죠. 발휘했다. 그래서 이제 달아달아 밝은 달아에서 네? 심청을 단순하게 인당수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와 심청의 새엄마 뺑덕어멈이 심청을 인신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 좀 다르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도 알려주시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이 옛날 옛적의 호의호의 같은 이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 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희곡도 공연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무대에서 올려지는 걸 네. 전제로 해서 소설의 어떤 줄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주 박진감이 있죠. 묘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대화와 대화로 이어지고 네. 지문이라는 것은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네. 이건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최인훈 작가가 소설에서 희곡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희곡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술적 거리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예술적 장르다, 이거죠. 거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서정시라고 하잖아요. 예술의 형식을 제임스 조이스라고 율리시스라는 아주 거대한 소설을 쓰고 네. 젊은 예술가의 조상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술의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정적 형식이죠. 서정시. 그 서정시는 일종의 우리의 놀람의 감탄이라든지 외마디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말 바로 나인 거죠. 나 그 자체죠. 네. 시적 자아. 항상 그렇게 나오죠. 시적 자아가 나오잖아요. 세계와 나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서사적 형식은 소설인데 소설은 나와 세계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불화를. 그렇지만 우리가 소설에서도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이미지를, 미적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제3자라든지 나라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극적 형식, 우리가 바로 희곡이라는 거는 희곡에는 타자들밖에 없잖아요. 희곡에 나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희곡이야말로 제3자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개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동시에 실제로 타자와 예술가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 되고. 그런 면에서 희곡이라는 것들이 최고의 어떤 문학의 본질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인훈 작가가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쓴 것도 네. 이 소설을 계속 쓰다가 갖게 되는 어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글을 왜 쓰기가 힘드냐. 어차피 계속 쓰다 보면 토론볼론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계속 쓰다 보면 대충 뭐 이렇게 좀 이럴 때 논란 장면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니까. 네. 그게 관성화되면 습관화되어 버리면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습관은 정말 힘들잖아요. 습관이란 건 익숙하다는 소리인데 소설가의 습관은 새로운 것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 습관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항상 그 몇 년간 슬럼프를 겪었다가 이 희곡을 통해 가지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벼락 같은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희곡들을 거의 하룻밤에 썼다고 하죠. 예전에 소설을 쓸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룻밤에 썼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나중에 한번 또 희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있겠습니다만 이 달아달아 밝은 달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죠. 이거 항상 이거는 공연을 전제로 하고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글로 읽을 때도 상상력이 발휘되고 읽을 맛도 납니다만 이게 연극을 같이 공연을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이 연극을 봤는데 우리가 소설로 읽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하고 막상 연극으로 이것들이 공연될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완전히 박진감 있게 압도해온다고 할까 그 감각이 이건 뭐 완전히 뭐 사람의 완전 혼을 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는 이 책 제목은 옛날 옛적의 호이호이라는 최인훈 작가의 희곡집이고 그 중에 이제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희곡 하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심청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우리 최인훈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 쓴 그런 책 그런 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뤄왔던 이제 이 심청이라는 모티프를 여러 작가들은 어떻게 다뤄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까 광주광역시 도착한 이후로 여기 오기까지도 중국말도 듣고 베트남 말도 듣고 다양한 말을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런 다문화 공간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의 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이러면 우리가 참 같이 살아가기 힘든데 사실은 우리의 고전 작품에서도 벌써 이 뿌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또 이제 한참 높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심청전이 뭐 달라져봤자 뭐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긴 하네요. 먼저 한번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보통 우리가 심청전 시작할 때는 뭐 방해도, 황주에, 복사골에, 신봉사와 네. 곽씨 부인이 참 둘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늘에 빌었더니 예쁜 딸아이를 내려주더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딸아이를 낳고 나서 젖도 못 먹이고 곽씨 부인은 죽고 김청이를 젖동량에서 키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네네.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이제 아주 처음에 직설적으로 나오죠. 저승사자가 먼저 찾아오는 걸로 나오죠. 신봉사의, 저승사자가요? 예, 신봉사의 꿈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악몽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몽은사에 화주성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공양미로 300석을 바친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너를 내가 저승차사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봉사가 삭삭 비는 거죠. 그러면 내 어린 것에게 말이나 하고 나를 잡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말 하죠. 새벽에 젖을 물리다가도 가고 새벽에 젖을 빨다가도 가는 게 인생살인데 왜 이렇게 너는 지저분하게 노냐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살아가는 게 여기 참 희곡의 맛이나 이런 대사의 맛들을 보면 그 예전에 러시아 희곡들 벚꽃동산이라는 체오베 그런 게 참 재밌는 인생의 단면들을 찌르는 대사가 나옵니다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젖을 물리다가도 가고 새벽에 젖을 빨다가도 가는 걸음이 인생인 줄 모르느냐라는 저승차사의 말들.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이런 거죠. 죽음이라는 것들은 항상적으로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들 전제를 하고 네. 그러니까 꿈으로 시작하고 이제 죽음의 저승차사부터 이제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꿈에서 악몽에서 깨가지고 네. 그 신봉사가 청이에게 속을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몽은사 화주성에게 300석을 바쳤는데 그 지금 약속을 못 지키니까 지금 꿈에 저승차사 나타나서 나를 데리러 가려 한다. 네네네. 청아 어쩌면 좋으냐. 여기까지는 아니, 다 네, 네. 네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주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심청이가 고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눈을 뜨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형편에 300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300석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데 심청이가 우리 처지에 도대체 어디서 그걸 마련할까요? 고민을 하는 걸로. 본인도 좀 피하고 싶구나. 자, 그러니까 네. 신봉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저 장부자네가 너를 수양딸로 그때 삼으려고 하지 않았냐. 수양딸로. 그때 그러면 300석 주지 않겠냐. 그 제가 사실 아버지께 그때 수양딸로 삼으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장 부자네에서 그게 사실은 그 집 소실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책 내용이 그래요? 네네. 작은 댁으로. 그 사실 누가 하긴 뭐 300석을 네, 그 딸도 많은데 아들 딸 다 많은데 네. 굳이 수양사를 삼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신봉사가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신봉사가 반색하면서 그럼 소실로? 이러니까 제가 마다하기에 그 집에서 다른 애를 소실로 들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봉사가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 뺑덕어멈이 여기서는 이제 같이 부부로 나와요. 네. 뺑덕어멈이 나오는데 이 뺑덕어멈이 계속 신봉사를 꼬시는 거죠. 이저저저 꼬시고 또 이제 심청이를 불러가지고 꼬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심청이를 팔는 걸로 나오죠. 심청이를 네. 팔아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제 중국 상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 먼 나라를 왕량 상인에게 판다. 왜냐하면 그건 똑같죠. 뭐 어쩌고 인당수에 인신공양 해가지고 파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뭐하려고 그렇게 파냐? 그냥 용궁이라는 술집에 파는 거다. 아, 술집에 용궁. 용궁이야. 술집 이름이 용궁이에요? 네. 그럴듯하네. 그 용궁 많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물론 별주부전에서 용궁이라는 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곳이 용궁에서 도망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를 용궁에 갔다가 살아왔다 이러잖아요. 용궁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하잖아요. 죽을 뻔했다 뻔했다. 살아났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돼가지고 내가 자유 몸이 됐다. 용궁에 갔다 왔다 이러는데 용궁이라는 게 뭐 그런 범죄학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사실 술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통 술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곳과 다른 별천지의 세상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술집이니까 용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심청은 보름 전에 팔려갔거든요. 근데 그 심청이 팔려간 그 포구 쪽에 포구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신봉사가 뺑덕어멈을 재촉해가지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때의 정황을 묘사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심청에 갈 때 어떻게 갔지? 너는 어떻게 했지? 이런
딸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 나의 경제 사정이나 나의 어떤 그 광명을 위해서 딸을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으로 그 일종의 반동이라고 할까요? 그 정당화하는 행동을 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나는 항상 이 딸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죠. 뺑덕어멈이 이렇게 그 이야기 다 이제 심청에 떠날 때 정황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서 네. 눈 두 쪽 다 뜰 필요가 있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우리 공양미 절반만 맞추고 눈 한쪽만 뜨는 걸로 부처님하고 뭔 말이야? 타협을 하자. 공양미 절반만 맞히자. 절반은 뭐하게? 절반은 내가 그래도 인물도 좋고 젊었을 때 한가락 놀았으니까 술집을 차리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뺑덕어멈이 뺑덕어멈이 신봉 그러면 같이 우리 술집을 차리자. 한쪽 눈만 그럼 뜨게 되나요 진짜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뭐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색주가를 차리자 이거겠죠. 네. 그러니까 신봉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딸을 색주가에 팔아먹은 놈이 색주가를 차린다는 게 이게 어느 도단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절묘한 이제 정당화가 되죠. 아니 청이는 효도를 해갖고 천세만세 이름이 날 것이고 효녀로. 그리고 그 팔려간 집에서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저 완전 기부인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우리가 진짜 부모 노릇 해준 거다. 청이를 이렇게 잘 되게 해줬으니까 여기서 살아봤자 무슨 득이 되겠냐. 이렇게 정당하고 나서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결국 연극에서는 그랬다고 하죠. 처음에 연극을 연출전 해석할 때. 네. 그래서 심청이를 바라보고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심청이 가고 나서 신봉사와 뺑덕어멈이 막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이제 돈도 생기고 새로 살미천 열렸다고 막 좋아해서 춤을 추는 걸로 나오죠.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딸을 팔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팔아먹는 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횡행했죠. 네. 이 동아시아 전체. 그래요? 일본 같은 지금도 경우는 많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지금도 저 뭐 가난한 나라나. 늘 보면 염소 몇 마리에 네. 결국 이런 일들이 뭐 사실 비일비재하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예전에 그 뭡니까 16세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총 화포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서양 포르투갈하고 네.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화성총 이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화약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를 구축하려고. 근데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여자애들 파는 거예요. 16세기 때 이제 유럽을 이쪽에도 가톨릭 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로 간 사람이 로마에 갔다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그 같은 일본의 자기 동포 소녀들이 옷도 다 벗긴 채로 완전히 짐승 취급 당하면서 쇠사슬에 묶여가 있더라. 다 이제 그 부모가 팔았고 그 부모가 판 것을 또 유럽에 다 팔았던 거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황석영 작가의 심청 연꽃의 길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많이 나오죠. 중국에는 특히 그 복건성 같은 경우는 네. 남자아이들을 주로 환관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남자아이들 어릴 때 이제 거세를 시켜서 팔기도 하고 네. 좀 심한 경우는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아이들을 팔다리를 훼손을 시켜요. 불구로 만들어가지고 구걸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 납치가 그 불쌍하게 만들어야지 구걸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흉측하게 만들어가지고 서커스란 이런데 그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애들을 돈을 받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20세기에도 뭐 부모들이 춘군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팔아가지고 아이들이 만주 쪽으로 팔려가고 이런 사례도 지금도 나오죠. 요거 보니까 심청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해석이지만 네. 어찌 보면 심청전이 어떻게 윤색돼서 지금 전에 내려오는지 원래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 시곡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우리 탕류 레디메이드 인생 그 소설로 유명한 최만식 네네. 소설가. 그 최만식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썼던 이제 심학규 전이라고도 하고 신봉사라고 하고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걸 보는 사람마다 좀 견해는 다릅니다만 그게 보면 완전히 바꿔버려요. 소설적 형식으로. 오이디푸스 왕을 약간 차용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심청은 결국 이제 그 인당수에 빠져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장승상 부인하고 왕후가 너무 신봉사가 안 됐단 말이죠. 그 딸이 죽었는데 눈도 안 떠지고 이러니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궁녀를 너가 심청이 노릇 좀 해. 우리 좀 위장을 해가지고 신봉사 어떻게든 한번 눈을 뜨게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자네 딸 청이가 살아왔다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니까 최만식의 심봉사 눈을 번쩍 뜨는데 딱 보니까 너는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딸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자기를 어떻게든 좀 한번 눈을 뜨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꾸몄다 이런 걸 알게 되고 눈은 떴는데 신봉사가 거기서 두 손으로 자기 눈을 찔러버려. 아이고. 이런 눈을 내가 왜 가지고 있냐. 우리 딸을 팔아먹은. 이거 완전히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린 거죠. 개안을 했는데 스스로 찔러버렸다. 오이디푸스 왕처럼. 그러네요.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김일중 선생님도 많이 비평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이 심청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과의 약속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인신공양이 되면 아버지 눈을 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주어진 운명을 저항하는 길은 자기 희생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 주어진 운명을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내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한국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지방적인 생각이잖아요. 지방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 테두리만에 있는 생각이다 이거죠. 운명론적 생각.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벗어나려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는 내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정면으로 야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전복적인 것들도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심청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갈등이 없어요. 그죠? 아무 갈등이 없잖아요. 구조에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가지고 뛰어들었고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감업을 해가지고 심청이를 다시 환생을 시켜주고 그 심청이가 왕비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눈을 뜨고 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없어요. 이 갈등 구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재해석하기 좋은 거죠. 이것들을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서 용궁이 되는 이제 술집에 팔려간 거죠. 중국 이제 바다 건너에서 온 꽃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연꽃으로 알고 있잖아요. 연꽃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연꽃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물 위에 떠 있고 크고 불교를 상징하잖아요. 불교의 네네네.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피어오른다. 구원, 자기 희생. 이 진흙탕 속에서 이 정말 타락하고 이 정말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 내 한 몸이 바쳐가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 이게 이제 바로 심청이잖아요. 자기 한 몸 바쳐 그 불교식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원을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화라고 나와요. 심청이를. 해당화? 네, 해당화. 해당화는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해당화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이름 해당화 노래도 많잖아요. 이름 자체가 약간 순말 선생님 이미자 선생의 노래들. 그게 해당화군요. 해당화. 해당화. 해당 행위가 요즘 굉장히 그래요? 정치권에서 이슈긴 한데 해당화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사실 해당화는 아주 척박한 모래 땅에서 자라고 아주 자결한 태양에서도 자라고 아주 추운 영하 40도에서도 자란다는 거예요. 해당화가? 해당화가. 그러니까 한국 조선팔도 어디나 중국, 일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화. 그리고 해당화가 이제 그래서 젊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갑자기 젊음이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극서와 극한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어디서도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해당하는 저는 보면 좀 무궁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저는 봤는데 물론 장미에 들어가지만 그냥 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무궁화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중 선생님 이야기인데 그 토지의 마지막 대목이 이제 토지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1897년 한과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된 그 한과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대목이 8.15 광복 소식을 서희가 들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서희가 그 광복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칭칭 매어왔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화 가지가 뭐 이렇게 꺾었던가 해당화 가지를 이제 만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민족이랄까 조선을 상징하는 꽃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조선팔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쩜 뭐 우리 조선 혹은 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혹은 뭐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습니다만 아시아의 많은 또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의 그 해안가에도 볼 수 있고 일본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지금 중국으로 팔려간 걸로 돼 있잖아요. 용궁이란 기루로 팔려간 거니까. 자 거기서 이제 저도 연극을 예전에 보면 겁탈당한 장면을 보여줄 때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용들이 막 이렇게 그걸 하는 걸로 나와. 일렁일렁 이렇게 막 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아마 연출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또 봐요. 그 용이라는 게 남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을 나르고 비를 뿌리잖아요. 용은. 비까지 뿌려요? 왜요? 용이 본래 상징하는 게 뿌리잖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죠. 아, 이게 또 여의주 있잖아. 구슬 있잖아. 네. 구슬? 그건 뭔데요? 여의주 물고 있잖아요. 네. 구슬 물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요. 예전에 이제 그 사창가에 이제 몸을 파는 기녀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들 보러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 봐요. 너희들은 관음보살의 현신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관음보살이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몸을 가지고 그 사내들을 다 위로를 해주니까 너희들이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음보살이 보통 보면 용을 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심청이 그건 용을 타는 게 아니라 용의 머리를 밟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용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다 이거죠. 탄 게 아니라 밟고 있다라고 심청이 딱 한마디 하는데 네. 근데 그 도서를 보면 이제 아주 또 재미있게 해석을 하죠. 그 용의 머리가 뭐하고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게 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용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청이라는 연약한 처녀를 다룬다 이렇게 나오죠. 시련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그 우리가 그 어떤 희곡 안티고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실 뭐 안티고네네요. 눈먼 아버지를 돌봐준 안티고네가 바로 조선의 심청인데 그 시련을 겪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가 이제 정인이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인삼장수 김서방. 한국인인가요? 한국이죠. 비단장수 왕서방. 그리고 그 청나라에서는 인삼장수. 중국에 수출하는. 그렇죠. 네. 왕서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서방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김서방이 이제 너의 몸값을 치르고 결국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우리 혼인을 하자. 영웅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은 용왕 같은 그렇죠. 예. 존재인가요? 그렇죠. 구원해주는 존재죠. 네. 그렇죠. 용궁에 용왕님 같이 연꽃으로 안에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존재죠. 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제 백년가에 약속하면서 이제 이 제목이 나오는 거죠. 달아 밝은 달아. 달아 밝은 달아가 여기서 왜 나오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그거를 잘라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초가상간 집을 지어가지고 양가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게 바로 그 당시를 살았던 아주 민중들의 소박한 바람이 바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청혼가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달아 밝은 달아는 청혼가죠. 네. 그 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혼이잖아요. 네네. 달은 낮에는 사라지고 없고 밤에 나타나잖아요. 네. 토끼가 이렇게 떡방아 찢잖아요. 아, 그렇지. 밤에 쿵떡쿵. 네. 여기서까지 그렇게 아, 해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달이 밤에 나타나니까 네. 옛날에 어떤 서양 시인의 시가 그런 게 있죠. 낮은 한 개의 눈만 가졌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별들 때문에요? 그렇죠. 아우 말네. 아, 난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낮은 이제 태양이나 하나의 눈이 있지만 밤은 정말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건 결국 뭐냐 이거죠. 수많은 눈이 바라본다는 거는 그 환상과 판타지가 싹 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달빛 아래 바라볼 때 다 예쁘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달빛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루네틱 미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려면 눈에 콩깍지가 씌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달빛이 미치게 만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소박함이 있고 하지만 뭐 결국 아시다시피 또 항상 이렇게 잘 풀리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문학도 아니잖아요. 뭐 또 이 김서방이 또 사기치나요? 아니요, 사기는 안 치는데 김서방이 김서방은 이제 자 조선 가는 배 같이 안 타고 먼저 너를 가라. 나는 좀 더 한몫 잡고 나서 내가 다시 심청이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라. 그리고 내가 뒤에 찾아가마. 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결국 이제 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울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네. 이제 이 거울을 귀하게 내가 구한 거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네. 하는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심층이 자기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내 얼굴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니까.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인 것처럼 생각해라. 아, 김서방이 그래서 거울을 주고 심청이를 먼저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잘 가다가 그 당시에 또 뭐가 많겠습니까? 이 바다에 왜? 풍랑도 있지만 해적? 그렇죠. 해적이죠, 해적. 외국이죠. 그러지 아니, 마. 아,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한테 결국은 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그냥 완전히 뭐 온갖 몸과 마음이 다 짓밟히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끌려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목에 조선 땅에 사업하러 간다니까 이제 일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한테 가서 그게 이제 대사가 안 나고 계속해서 지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처리되는 이제 계속해서 용들이 들어와서 심청이 인명으로 나와요. 그 저 연극에도.
인생이 계속 패대기 치어지는 거예요. 용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비참한 느낌이죠. 이 연극을 보셨군요. 네, 저는 연극을 봤죠. 그러셨구나. 연극도 보고 희곡도 읽고. 네네네. 일종의 뭐냐면 심청이 한마디로 말해 성노예가 된 거죠. 참 이제 그 대목들 거기서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일본까지 딱 가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당시에 바다를 통해서 상품이 교환된단 말이죠. 네. 인삼도 가고 뭐 여러 갔습니다만 사실 그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국경 무역 아직 무역이 통제됐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니고 사신들이 갈 때마다 하는 거고 네네. 이 바다로 해가 가고 하는 거는 대부분 기록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여자든 아니면 남자든 남자는 노동을 시켜야 되고 네. 여자는 이제 몸을 팔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됩니다. 인간도 상품이었구나, 그죠?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공도 정책을 썼잖아요. 섬을 비웠단 말이죠. 섬에 들어가 있으면 외국어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걸 이제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못 지니까 아예 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청나라 중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근데도 바닷가에서 30리 밖으로 가서 살게 했어요. 바닷가에서 해안에서 12km 안에는 사람 못 살게 했단 말이죠. 왜냐면 외구나 해적들이 와서 이 사람들 잡아가 인신매매하니까 여긴 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바닷가로 들어왔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럽에 예전에 한번 카스바 이야기 드렸습니다. 카스바의 여인? 예. 그 카스바의 여인이 거기 나옵니까? 그때 그 복잡한 미로. 아니 그 왜 노래 있잖아요. 네. 카스바의 여인이라고. 네. 그거 저 트로트 노래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네. 그럼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네. 아. 또 우리 해적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뭐 한번 나중에 제가 기억을 나중에 확인해보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지중해 부근에 워낙 해적들이 많다 보니까 비상시에 도망을 잘 쳐야 되니까 네, 길을 네, 네. 복잡하게 미로로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기에는 아예 그냥 해안가 주변에 시가지를 비우고 딴 데 가서 살았죠.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였죠. 사람에 대한 인신매매가 제일 좋은 상품이었죠. 아프리카 노예들 잡아가지고 팔았듯이.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청이가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조선하고 상함이 붙었다. 우리도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충성이 된대. 야, 이거 꼭 먹고 알먹고 아니냐.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란다. 이러면서 심청도 같이 데려가자. 여기 녹화하면 안 돼. 같이 가야지. 그렇게 이제 이것도 일본들 예전에 꼭 전쟁 때마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이 싸움이 붙었으니 네. 우리 해적들, 일본 외부들은 일본 편에 서서 싸우면 공도 세울 수 있고 그렇죠. 돈도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청을 태우고 조선에 갔죠. 네. 근데 이제 배경이 이제 그 임진왜란을 배경을 한 것 같은데 심청은 결국 이제 어떻게 풀려났는지 남난 옷에 보따리를 끼고 이제 그 불탄 땅을 폐허가 된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레 안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죠. 심청이 물어보는 거죠. 저분이 누구시냐? 왜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저분이 바다 건너온 외적을 치어서 공을 세운 이장군 아니냐? 이순신 장군.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공을 세웠으니까 끌려가지. 이게 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왜 잡혀가죠? 그러니까 잡혀가지. 외적을 쳐부셨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우리 예전에 뭐 임진왜란 때 지금도 뭐 역사학계에서 이순신 자결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노량해전 때. 결국 내가 노량해전 대성하고 나서 하면 나는 어차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실의 권력투쟁, 이 조정의 권력투쟁 말려갖고 내가 내 몸을 어차피 온전히 보전 못할 거다. 그럴 바에야 가문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논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뭐. 자, 그래서 뭐 결국 심청이는 그 와중에 구경을 하다가 보따리 또 다 도둑 맞고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빨리 김서방네 가야죠. 근데 김서방은 이제 만날 수가 만날 수가 없죠. 김서방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바닷가 저녁이죠. 네. 그 바닷가 저녁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 허리는 굽고 눈이 멀게 된 할머니가 된 심청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 오랜 세월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용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죠. 용궁에 다녀온.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네. 동네에 있는 그 완전 노파 할머니에게 용궁 다녀온 얘기를 좀 해달라. 네. 옛날 옛적에 내가 용궁에 살았는데 용궁에는 울긋불긋한 기둥이 있는데 기둥마다 용이 새겨지고 산호로 만든 의자에 산호로 만든 책상에 산호로 만든 침대에 구슬로 만든 발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문이 있지. 그리고 나는 산호 침대에서 잤지. 여러 나라에서 돈 많고 힘센 왕자들이 모여들어서 모두 나하고 살고 싶다는 거야. 그때는 해당화처럼 참 이뻤지. 왕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졸라도 나는 말을 듣지 않았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님,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옥 같고 눈썹은 반달 같고 눈은 햇빛 같고 코는 빚은 송편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가슴은 배판 같고 팔은 노 같고 발은 소나무 같은 우리 서방님이지. 우리 김서방님. 그런데 내가 울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황해도 여기에 살고 있지. 그 김서방님이 나를 아버지한테 가보라고 해서 내가 와서 아버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자. 그래서 난 여기로 왔지. 그런데 용궁에서 내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왕자들이 나를 따라왔어. 또 나더러 같이 살자고 조르더라고. 난 서방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지. 계속 왕자님들은 자꾸자꾸 졸랐고. 그러다 왕자님들도 내가 기특하다고 큰 배를 내어서 나를 태우고 여기 도화동까지 나를 실어다 주었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없냐고 애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오지 않으니까 용궁으로 날 찾으러 갔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우리 서방님하고 이제 같이 올 거야. 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네, 결국 이제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청청 미친 청 이렇게 놀리고 그다음에 심청이는 그 깨어진 거울을 보면서 요염하게 늙은 기생처럼 웃는 걸로 끝나거든요. 거울 깨어진 아직도 거울.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파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부부 사이가 깨어질 때 파경이라고 하는데 본래 파경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약속을 뜻하거든요. 네. 자, 서로 이제 전쟁 때 서로 헤어지게 된 부부가 거울을 딱 깨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 거울을 맞춰보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파경은 본래 약속을 뜻하는 거죠. 네. 우리 절대 다시 헤어지지 말고 만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뜻했는데 또 이제 이 파경 자체가 하나의 이지러진 달이 있죠. 달이 온전한 보름달이 못 되고 이렇게 이지러진 초승달 이런 것도 파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걸면되는 거예요. 이 달이라는 게 님도 되고 거울이라는 것도 님도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줄거리는 네. 달아달아 밝은 달아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책 제목은 이제 옛날 옛적의 호이호이라는 최인훈 작가의 희곡 전집이 있고요. 책에 있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심청전을 모티브로 이렇게 쓴 그런 희곡. 저희가 좀 줄거리는 좀 소개를 해드렸고 안에 또 숨겨진 이야기들 이어진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2부로 돌아옵니다.